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부국장이었고 우리 집은 대동강이 보이는 고층 아파트 15층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산다고 배웠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모든 게 바뀐 건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제 친구 혜진이가 쉬는 시간에 저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문틈으로 주변을 살피던 혜진이가 작은 USB를 꺼내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그날 밤 혜진이네 집에서 본 화면 속 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는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소녀시대라는 이름의 그룹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으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운 타락한 남조선 괴뢰들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끈 채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한쪽만 꼈습니다. 다른 한쪽 귀로는 복도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집에 검열반이 들이다 악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제가 평양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바로 제가 처음 느껴본 자유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가을, 혜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사흘 뒤 우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무 컴퓨터 검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간부 집안의 딸이 반동 자료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지위도 우리 가족 전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선택해야 한다.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끝까지 보시면 그 소녀가 어떻게 죽음의 압록강을 건너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다닌 평양제일중학교는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교내 방송에서 위대하신 수령님을 따르는 충성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교복을 단정히 입고 김일성 배지를 가슴 왼쪽에 달아야 했습니다. 배지가 기울거나 먼지가 묻으면 큰일이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 배지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었는데 선생님이 즉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생활총화라는 자아비판 모임을 했고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이번 주에 잘못한 점을 말해야 했습니다. 혜진이는 한 번 충성의 노래를 부를 때 음이 틀렸다고 고백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간부집 자녀로서 저희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 일로 중국에 자주 다녀왔고 그때마다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걸 몰래 사다 주셨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수입식품들이 있었지만 그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서연아, 학교 가서 이런 거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간부 집안일수록 더 감시받았으니까요. 우리 집 전화는 도청될 수 있었고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나중에 보이부에 우리 집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남조선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이 굶주리고 거리에서 죽어가는 지옥이라고 배웠고 교과서에는 남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혜진이가 보여준 USB 속 영상은 달랐습니다. 밤에 몰래 노트북으로 본 나만의 모습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색색의 조명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녀시대라는 가수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이어폰으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로워 보이는지, 우리가 배운 게 진짜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의문은 계속 커졌고 낮에는 충성을 맹세하고 밤에는 나만 노래를 듣는 이중생활이 저의 평양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외화벌이 사업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명확했습니다. 인민이 아니라 위로만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요. 그날은 2017년 3월 21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첫 교시 시작 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혜진 동무의 자리는 당분간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아무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책상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USB 때문이라는 소문, 반동 자료를 돌렸다는 이야기, 보이부에서 가져갔다는 말들이 교실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저한테 보여줬던 그 USB에는 소녀시대 영상이 담겨 있었고 저도 그걸 봤으며 집에 복사해서 노트북 속 숨겨진 폴더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류장인지 노동단련대인지 아니면 더 끔찍한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 옆에서 같이 노래를 듣고 웃던 친구가 이제는 반동분자가 되어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고 어느 날 그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모두 치워져서 마치 혜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말했습니다. 최혜진 동무는 반당 반혁명 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대 분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혁명의 붉은 길을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노래 하나 들었다고 사람이 사라지는 세상이라니,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정말 맞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가슴에 단 김일성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는데 갑자기 그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지를 떼서 책상 위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숨겨둔 폴더를 열자 소녀시대의 지 뮤직비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봤는데 화면 속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자유로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혜진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나라의 행복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혜진이처럼 사라지기 전에 제가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다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속에 중국 지도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출장 다닐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위치를 확인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탈출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17살이었고 평양을 벗어나 본 적도 거의 없었으며 압록강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2017년 5월
아버지가 중국 선양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외무성 간부는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중국 구경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가 혜진이 1 이후로 검열 대상일 수도 있어. 조용히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혜진이처럼 끌려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난해 전학 간 선배 언니 이야기였는데 그 언니의 아버지가 중국 무역 일을 하면서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접근했고 며칠을 졸라서 결국 전화번호 하나를 받아냈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전화는 도청될 수 있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고 싶은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나이는? 17입니다. 돈은? 금반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거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금반지로는 중국까지밖에 못 간다. 한국까지는 돈이 더 필요해. 일단 중국만이라도 가고 싶어요. 제발요. 결국 남자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신의주 근처 압록강 하류의 어느 지점에서 7월 15일 밤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옷장에서 낡은 외투를 하나 꺼냈는데 평양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아버지 서재에서 금반지를 훔쳤고 노트북 속 모든 파일을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7월 14일 밤 마지막으로 K-팝을 들었습니다. 소녀시대의 인투 더 뉴월드였는데 제목의 의미가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고 신의주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검열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뭐요? 이모 댁에 갑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집 딸이라는 걸 알면 의심받지 않았고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제가 17년을 살아온 도시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신의주에 도착한 건 7월 15일 오후 4시였습니다. 거리는 평양과 달랐는데 건물들이 낡았고 사람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국경 도시는 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강 건너 중국을 보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이었고 문을 두드리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빨리 들어오라며 서둘렀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방 한 칸에는 이미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남자 둘과 30대 여자 한 명이었고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금반지 내놔.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여자는 반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하나로 중국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어.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자가 우리를 데리고 집을 나섰고 뒷골목을 통해 강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7월이었지만 밤의 강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여자가 손전등을 3번 깜빡이자 강 건너편에서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1시 30분에 경비병이 교대해. 그 틈을 타서 건너야 돼. 강물 깊은 곳은 허리까지 차.
절대 소리 내지 마. 깨 짖으면 다 죽어.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1시 20분 여자가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둑을 내려갔고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을, 허벅지를, 허리를 적셨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뼛속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을 비췄고 우리가 발각된 것입니다. 앞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저는 물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는 소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깨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강둑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발이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어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일어나. 중국 공안 오기 전에 떠나야 해. 중국 쪽 브로커였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뒤를 돌아보니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경을 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중국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단둥 외곽의 낡은 창고였는데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고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있으면 다음 장소로 보내줄 거야.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너 나와. 왜요? 몸값 협상 좀 해야 해. 내 가족이 돈 있는 거 아니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인질로 잡을 생각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외무성 간부라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돈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건 곧 아버지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지금? 네가 여기서 무슨 권리가 있어? 너 중국 공안에 넘기면 바로 북송이야. 북송,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브로커가 잠든 사이 창고 뒷문을 열고 나왔는데 맨발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숨이 턱까지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고 어느 골목 구석에 쓰러졌습니다. 중국 도시의 밤거리에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제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한 중국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고 작은 빵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탈북자지? 먹어? 교회 가면 도와줄 거야. 여기서 1km 가면 조선족 교회 있어. 교회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여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문 위에 걸려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사님은 제 상황을 물었고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것, 브로커에게 당한 것, 혼자 도망친 것을요.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있으세요.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드릴게요. 정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브로커가 저를 찾아냈고 교회 근처를 배회하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급히 저를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조선족 가정집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달을 숨었습니다. 낮에는 방에만 있었고 밤에만 화장실에 갈 수 있었으며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이웃들이 의심할까봐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북한을 떠났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태국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한국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저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중국인 관광객 행세를 하며 떠났는데 버스 안에는 저처럼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자가 6명 더 있었고 우리는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확인했는데 가짜 여권이었지만 목사님이 구해준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안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방콕 관광입니다. 중국어를 잘 못했지만 간단한 말은 외워뒀습니다. 공안은 제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그 시선이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가세요. 저는 24시였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건 사흘 후였습니다. 방콕은 덥고 습했으며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쳤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안내인을 따라 작은 여관으로 갔고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평양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고 그동안 겪은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압록강의 총소리, 중국 창고의 곰팡이 냄새, 브로커의 협박, 교회에서의 기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있었고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저는 천천히 대사관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직원이 나왔는데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고 저는 그 문을 지나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는데 넉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혜진이가 사라진 1K-팝을 몰래 들었던 밤들, 압록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숨어 지낸 석 달을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으로 오고 싶었나요?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이 험난한 길을 왔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고 대답했습니다.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마음껏 두려움 없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조금 걸릴 거예요. 신원 확인과 조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고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착륙할 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한국, 제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았을 때 저는 또 눈물을 흘렸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고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높이 솟은 빌딩들, 밤하늘을 밝히는 조명들이 모두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는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이 평양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처음 견학을 갔을 때 저는 진열대 앞에서 얼어붙었는데 과자만 해도 수십 종류였고 음료수도 라면도 과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소에 물건이 거의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요. 하지만 저는 고를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조차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콜릿 하나를 집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다 주셨던 그 맛이었습니다. 2018년 2월 저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는데 혼자 사는 건 처음이었고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역사, 사회, 과학 등 북한에서 배운 것과 다른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역사 교과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평양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침략했다고 배웠으니까요.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는데 이어폰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수십 종류의 이어폰들이 있었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하얀색 무선 이어폰이었는데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켰는데 유튜브 앱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소녀시대 지라고요. 5년 전 혜진이네 집 방에서 몰래 봤던 그 영상을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끄고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떨면서 봤던 그 노래를 이제는 두려움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으러 오지 않았고 보이부도 검열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음악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고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연인들이 산책했으며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 원하는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미디어학과 1학년입니다.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습니다. 가끔 버스를 타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보는데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과 웃는 얼굴들이 보일 때마다 생각합니다. 혜진아, 내가 봤어야 했는데 이 세상을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K-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자유를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어준 것은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이 자유에 감사합니다. 비록 가족을 떠나왔고 고향을 잃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입니다.